미국의 1월 물가 상승률이 또다시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시장에서는 5월 금리 인하 전망마저 후퇴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민간은행과 손잡고 76조 원 규모의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 방안을 내놨습니다. 중소기업 대출 금리를 최대 2%포인트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이마트가 역대 최대 매출을 내고도 창사 이래 첫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부진에 빠진 신세계건설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블록체인 플랫폼이 통합하면서 새로운 토종 코인의 탄생을 예고했습니다. 코인업계 최초의 M&A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미국의 1월 물가 상승률이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상품 가격은 떨어지는데 인건비 등 서비스 물가가 여전히 끈적한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연준이 쉽사리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에서는 5월 금리 인하 가능성마저 후퇴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박찬휘 기자입니다. 미국의 1월 CPI가 전년 동기 대비 3.1% 상승해 시장 예상치인 2.9%를 상회했습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 물가를 제외한 근원 CPI 역시 같은 기간 3.9% 오르며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주거비가 지난달보다 0.6% 오른 점이 인플레이션을 주도했다고 설명했지만 100억 건은 주거비가 핵심 원인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We know that rental inflation has slowed, but it takes a while to show up in CPI. 실제로 지난달 미국의 아파트 평균 임대료는 1,373달러로 전년 대비 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준이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 참고하는 물가지표가 예상과 달리 강세를 보인 가운데 월간은 근원 CPI에서 주거비를 뺀 이른바 초근원 CPI가 물가 상승의 주범이라고 주장합니다. 초근원 CPI는 임금 등 인건비가 포함된 서비스 물가의 비중이 높은데 1월에 전월 대비 0.9% 올라 2022년 4월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4.5% 올라 4개월 만에 반등한 데 더해 비농업 고용도 전월 대비 35만 3천 건 늘면서 인건비에 부담을 줬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고물가 현상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자 시장에선 올해 첫 금리 인하 시점이 5월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And everybody says the Fed's slow, but we understand that, look, in different periods in history, we can go back to the 70s. Inflation does come back. And that's really what Powell doesn't want. He doesn't want to cut and then have this inflation problem again. 앞서 파월 의장이 지난달 FOMC 기자회견에서 서비스 물가 둔화세가 확인돼야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다고 밝힌 만큼 인건비가 금리 인하 시기를 좌우할 핵심 지표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박찬유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민간은행과 손잡고 76조 원 규모의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 방안을 내놨습니다. 이 고금리 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의 대출 금리를 1년간 최대 2%포인트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신용훈 기자입니다. 이번에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금리 인하 특별 프로그램의 지원 규모는 총 76조 원. 이 가운데 19조 4천억 원은 중소, 중견기업의 고금리 부담을 줄이는 데 쓰여집니다. 5%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받은 중소기업들의 1년 동안 최대 2%포인트의 금리를 인하해 주기로 한 겁니다. 이 밖에 금리 상황에 따라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간 전환이 가능한 저금리의 고정금리 상품을 2조 원 규모로 공급하는 등 11조 3천억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합니다. 오늘 중소, 중견기업 금융지원 방안은 경기 부양 효과 측면도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전체 76조 원 중 금리 부담 완화에 쓰이는 돈 외에 나머지 56조 3천억 원은 신산업 전환 지원에 사용됩니다. 특히 대규모 시설 투자가 필요한 첨단 산업에 20조 원 플러스 알파의 자금이 지원되는데 이 중 5조 원은 국내 유턴 기업에 15조 원은 반도체와 2차 전지 등 초격차 주력 사업에 투입됩니다. 당정은 이 밖에 중소기업의 신산업 진출과 설비 투자 확대에 21조 3천억 원을 쓰고
은행은 중소기업에 대해 우대금리 자금을 5조 원 규모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조치가 현장에서 잘 집행되도록 계속 모니터링하는 한편 상황에 따라서 금융권과 협의하여 필요한 보완 조치를 계속해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또 정책금융기관도 16조 3천억 원을 중소기업이 신산업 진출과 기술 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우대금리 조건으로 공급합니다. 한국경제TV 신용원입니다.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를 앞두고 저 PBR주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이른바 비투와 단타로 본질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본시장의 체질이 바뀌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호진 기자입니다. 신용잔고가 늘고 거래량과 주가가 폭등하더니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됐습니다. 이맘때만 들썩이는 정치 테마주가 아니라 몇 년간 박스권에 갇혀있던 한 보험주의 얘기입니다. 이처럼 최근 소외됐던 저 PBR 기업들이 주목받는 건 정부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시행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밸류업 프로그램이란 기업 스스로 기업의 가치와 주주가치 제고를 유도하는 정부의 증시부양책인데 이달 중 상세 내용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다만 최근 이들 종목에 신용잔고가 급증하고 제주은행과 같은 일부 종목은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되는 등 과열주의보도 잇따릅니다. 전문가들은 주가가 선반영될 수는 있다면서도 정책이 효과를 보기 위해선 시간이 필요한 만큼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기업이 지금 토론을 하고 고민을 해도 그게 몇 달이 걸리고 그게 액션으로 나오는 데는 뭐 6개월, 1년 걸리고 인내심을 갖고 보는 게 좋고, 하지만 이제 주가라는 거는 선반영, 미래를 미리 반영하니까 주가는 좀 미리 움직일 수가 있죠. 한편 밸류업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보기 위해선 기업뿐만 아니라 투자가들의 의견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기업 경영진과 이사회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자금을 운용하는 투자자들의 관심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만 한 국내 투자사 대표는 한국경제TV와의 통화에서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 당국과 직접 의견을 나누진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가 자국 기관을 비롯해 해외 액티브 투자가들의 의견을 청취한 것과는 다른 행보입니다. 주요 기관, 연기금, 그다음에 해외 큰 대형 펀드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만나서 이상적인 그 한국형 기업, 주주들 친화적인 기업은 뭐를 해야 되나, 이제 그런 피드백을 받아서 반영을 시켜야지 좀 더 제대로 된 완성된 그 프로그램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경제TV 정호진입니다. 대형마트 업계 1위인 이마트가 창사 이래 첫 연간 적자를 냈습니다. 신세계건설이 대규모 손실을 낸 데다 이커머스 부문인 SSG닷컴과 G마켓도 여전히 적자였습니다. 본업인 오프라인에서 돌파구를 만들어 보겠다는 구상이지만 쉽지 않아 보입니다. 김예원 기자입니다. 이커머스와 출혈 경쟁을 벌여온 이마트가 지난해 469억 원의 영업 손실을 내며 적자 전환했습니다. 지난해 매출은 29조 4,722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이마트가 연간 적자를 낸 건 2011년 법인 설립 이후 처음입니다. 이마트는 신세계건설의 실적 악화를 적자 전환의 주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신세계건설은 공사 원가 상승, 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으로 분양 실적이 부진하며 지난해 대규모 영업 적자를 봤습니다. 계열사 중에서는 스타벅스를 운영하는 SCK 컴퍼니의 실적이 좋았으나 본업인 오프라인 유통에서 이익이 큰 폭으로 줄면서 건설사 실적 악화를 만회하지 못했습니다. G마켓, SSG닷컴 등 이커머스 사업도 적자 규모는 줄였지만 여전히 큰 폭의 영업 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마트는 올해 오프라인 본업 경쟁력 회복과 온라인 자회사 수익 구조 안정화 등을 통해 실적을 개선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다만 이커머스 강자 쿠팡과 더불어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초저가를 내세운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이 국내 유통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우고 있는 것은 변수입니다. 실제 이커머스 경쟁 심화 등 유통 트렌드가 빠르게 변하면서 최근 10년간 이마트의 영업이익은 지속해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마트는 올해 저가 전략과 고객 경험 극대화로 매출 30조 원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입니다. 지속되는 소비 침체 속에 이마트가 매출 성장과 수익성 개선을 함께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김연입니다.
이슈 플러스입니다. 우리나라의 양대 플랫폼 네이버와 카카오가 이 블록체인 플랫폼 통합을 추진하면서 업계에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경제부 이민재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자, 내일까지 이 통합을 좀 할지 말지 결정하는 이 투표가 진행이 되는데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실제 투표는 이제 8일부터 해서 한 일주일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투표는 지금 두 플랫폼 각각 나눠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오늘 이제 오후 기준으로 클레이트는 최소 투표수를 넘겼고 이 투표수에서 다 찬성표만 있기 때문에 네. 결정적으로 거의 확정이 됐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핀시아 쪽에서는 한 94% 이상이 찬성을 해서 이 투표를 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레이트는 이제 사실상 통합이 확정됐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당초 예상과는 좀 분위기가 다른 것 같습니다. 이 투표를 시작하기 전에는 이 반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온도차가 좀 확실히 있었는데요. 일단 클레이튼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좀 찬성을 했습니다. 이게 이유가 아무래도 클레이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상자산은 클레이라고 부르는데 이 가격이 크게 하락을 한 게 좀 영향을 줬습니다. 이 시가총액이 뭐 작년, 이제 재작년 크립토 윈터를 거치면서 한때 10조 원에 육박하다가 이제 5천억 원으로 내려앉았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1조 원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제 핀시아와 통합으로 사실 이게 좀 오를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핀시아의 반면에 핀시아는 좀 분위기가 달랐는데 아무래도 이런 풍파를 좀 겪질 않았고 또 핀시아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보는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 교환 비율을 좀 더 높여달라고 요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반대를 찬성으로 돌릴 만한 뭔가 좀 나온 겁니까? 분위기가 왜 달라진 겁니까? 일단 처음에 교환 비율이 가장 문제였는데 이게 이제 클레이튼 같은 경우에는 한 개를 하면 이제 한 개의 또 새로운 그 가상자산을 받는 구조고 핀시아 같은 경우에는 148개의 통합 가상자산을 받는 구조였습니다. 네. 근데 핀시아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게 좀 작다라고 불만이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투표 일정이 연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두 플랫폼이 당근책을 내놓는데 예를 들어 이제 핀시아 예치한 투자자에게 8천만 개의 통합 가상자산을 지원하는 등 보상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먹혀들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블록체인 플랫폼의 통합, 이 M&A는 우리나라에서 좀 처음 있는 일 아닙니까? 이 두 플랫폼이 합치면 좀 시너지가 나는 겁니까? 맞습니다. 이제 일단 클레이튼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지금 거의 1조 원이고 네. 또 이제 핀시아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한 3천억 원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합치면 거의 1조 4천억 원대에 육박하는 어떤 플랫폼이 만들어지는데 네. 사실 이게 전례가 없는 게 이제 업계의 설명이거든요. 이 업계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아무래도 최초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파장이 좀 부각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일단은 국내에서 아무래도 이런 블록체인 인프라가 이게 큰 거는 마땅치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확장이 기대가 되고 특히 이제 카카오가 그리고 네이버가 좀 배경에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뭐 한국을 포함해서 뭐 베트남, 일본, 대만 등 이제 각국의 어떤 인프라가 있어서 이런 것들이 좀 확장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또 이제 이번 통합에서 이제 한국이 만든 코인, 이제 즉 김치 코인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일단 뭐 페이코인 또 위믹스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김치 코인으로 불리긴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조금 악영향이 있었거든요. 이후에 조금 김치 코인이 부정적인 여론이 있었는데 이번에 플랫폼을 만들면서 이것이 이제 제도권 편이니까 좀 맞물려서 조금 더 도약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가상자산 시장으로 조금 더 이제 자금 유입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ETF 이런 것 때문에 그쪽으로 좀 많이 자금이 쏠리고 있는데 이런 좀 대규모 플랫폼 또 김치코인이 나오면서 이런 쪽으로 자금이 분산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만약 이 투표 결과 통합이 확정되면 앞으로 어떤 일정이 남아 있습니까? 일단 클레이튼 측은 이제 조만간에 이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기로 했는데 현재까지는 이제 별도의 통합 TF를 구성하고 이제 향후에 이제 합병 로드맵을 좀 구체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예측하기로는 통합 절차는 거의 한 2, 3분기 정도에 집중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 통합이 되면 클레이튼과 핀시아 재단은 통합재단으로 이관을 해서 이제 공동으로 운영을 하게 되고요. 이때 통합재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본인들이 첫 사례이기 때문에 이 모범 사례를 좀 만들겠다. 그리고 또 목표로 뭐 신규 공시, 리포트 체제를 좀 더 투명하게 만들겠다라는 계획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통합 전후에 좀 나타날 수 있는 변수는 좀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 이제 통합 시너지 여부가 관건인데 또 이제 클레이튼 관련해서 임원들의 어떤 배임 혐의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는 점도 좀 살펴야 합니다. 네. 이 클레이튼 같은 경우에는 뭐 사업과 운영에 영향이 없고 또 통합 가상자산에서는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업계는 아직까지는 좀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현재 또 클레이튼과 연관된 오르비 브릿지에서 한 1천억 원 규모의 해킹 사건이 발생한 점도 좀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경제부 이민재 기자였습니다. 마켓플러스입니다. 오늘 증시에서 투자자들의 눈길을 끌 소식들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단속 무색한 정치 테마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신당을 창당하고 총선 출마를 공식화한 것을 계기로 정치 테마주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관련주로 분류된 덕성이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대상홀딩스도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조국 테마주로 유명한 화천기계도 어제에 이어 오늘도 상승폭이 가팔랐습니다. 하지만 해당 정치인이 회사나 사업과 전혀 관련이 없고 실적과도 관련이 없어서 주가가 급등락을 한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습니다. 화천기계의 경우 조국 전 장관이 직접 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해명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시장 전문가들은 총선 시기가 가까우면서 정치 테마주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치 테마주가 시세 조종 등 불공정 거래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점입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과거부터 정치 테마주는 특정 세력들이 소문을 퍼뜨린 후 주가를 띄우곤 했다고 말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정치 테마주에 대한 불공정 거래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시 엄단하겠다고도 했지만 투자자들은 미동도 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선거일이 앞으로 다가올수록 주가가 하락해서 주가 상승 이전 수준으로 회귀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투자자 스스로 해당 종목에 대한 묻지마 투자를 지향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두 번째 주제 보시겠습니다. 게임주도 저 PBR. 오늘 주식시장에서 상승 탄력을 받은 업종 바로 게임주인데요. 크래프톤이 호실적에 힘입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 NC소프트와 위메이드도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주가가 오른 건 저 PBR 업종 내 순환매 차원이란 분석인데요. 그동안 자동차, 보험, 지주 업종 위주로 주가 상승폭이 가팔랐었는데 상대적으로 덜 오른 게임주로 투자 수요가 이동했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신작 출시 기대감이 있는 종목을 중심으로 선별적 투자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시장은 이 중 넷마블과 위메이드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넷마블은 올해 상반기 중 모두 5개의 신작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물론 앞으로 이 신작 출시 흥행 여부가 매우 중요한 요소이겠지만 증권업계는 넷마블의 올해 연간 예상 영업이익이 신작 출시 덕분에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메이드는 1분기 2개의 신작을 시작으로 매분기 1개의 신작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마켓플러스였습니다. 업계 1위였던 트위치가 철수하면서 국내 개인 방송 플랫폼 시장의 판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 새롭게 도전장을 내민 네이버가 이 트위치 출신 유명 스트리머들을 대거 영입하면서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서우 기자입니다. 2016년부터 트위치에서 게임 방송을 해온 스트리머 백상현 씨. 트위치 평균 시청자 수 3위권의 대표 스트리머인 백 씨는 지난해 신생 플랫폼 치지직으로 이적했습니다. 트위치가 점점 이제 한국에서 이제 긴축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제 네이버에서 이런 이제 생방송 스트리밍 폼을 제대로 한번 또 해보겠다 해가지고 최대 2천만 원까지도 전폭적으로 지원해준다고 하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또 굉장히
스트리머들이 성장하고 그다음에 양질의 콘텐츠 만들어내는 거에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지난해 12월 19일 베타 테스트를 시작한 스트리밍 플랫폼 치지직은 아직 정식 오픈 전인데도 한동숙, 풍월양 등 트위치 최상위 스트리머 영입에 성공했습니다. 슈카, 보겸 같은 구독자 300만 명 이상의 이른바 대기업 유튜버까지 치지직 이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터운 시청자층을 보유한 스트리머의 영입으로 치지직은 서비스 시작 13일 만에 130만 명이 넘는 MAU를 확보하며 터줏대감 경쟁사들과 격차를 빠르게 좁혔습니다. 초반 돌풍에 고무된 네이버는 스트리머에게 올해 총 50억 원을 지원하고 후원금 수익을 업계 평균 배분율보다 높게 나눠주는 등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오는 19일부터는 누구나 개인 방송을 할 수 있으며 올 상반기 정식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서치 플랫폼부터 이제 커머스, 파이낸셜까지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을 하면서 이제 탄탄한 이제 비즈니스층이 형성되어 있고 이제 이 서비스들과 이 사업들과 연계를 해서 더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네이버가 치지직에 공을 들이는 건 동영상, 광고, 쇼핑 시장까지 국내 플랫폼 생태계를 잠식하고 있는 유튜브를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내 앱 사용자 1위에 등극한 유튜브는 수많은 동영상 서비스 이용자를 발판으로 지난해 쇼핑 채널까지 공식 개설하며 국내 실시간 커머스 시장의 60%를 점유하고 있는 네이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서우입니다. 주택보증공사가 집주인 대신 갚아준 전세 보증금이 지난 2년 새 7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대신 갚아주고 못 받은 돈도 4조 원이 넘었습니다. 이 재무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나균 기자입니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 보증금을 책임지거나 공사가 중단될 경우 주택건설 사업장을 보증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도와 이른바 주거 안전판으로도 불립니다.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우려에 시장의 위기감이 확산하자 정부는 허그를 중심으로 한 각종 지원 방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허그의 재무 상황은 지속적으로 악화하고 있습니다. 실제 허그가 대신 갚아준 대위 변제 금액과 회수해야 할 채권의 잔액은 2년 새 7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반면 채권 회수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임대인의 전세금 미상환 가능성을 점치는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건수까지 증가하며 허그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공사 중단, 공정지연 등 분양보증 사고가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점도 부담 요인입니다. 최근 지적되고 있는 허그의 재정 건전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책성 보증보험에 대한 가입 기준의 강화, 탄력적인 요율의 적용, 의도적인 보험 사기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정관을 변경한 허그는 자본금을 늘리고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지만 과도한 물량을 쏟아내면 채권 시장의 자금 일부가 한쪽으로 쏠릴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허그가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7천억 원을 예산에 반영했다며 현물 출자나 자본금 확충 등 추가 지원 방안에 대해 기재부와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에만 3조 원가량의 순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 유동성 확보와 시장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허그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성나균입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